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민년 새해가 되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새해에는 정말 뜻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시고 마음먹은 대로,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먹으셔야 되겠죠? 마음먹은 대로 뜻하시는 바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조금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사실 영상 촬영을 조금 못했는데요. 지금도 조금 목소리가 좀 완전치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참고하셔서 좀 듣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구독자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또 오늘 한번 제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썰은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 책, 결혼수업이라는 책, 이 책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부부를 위협하는 6번의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시기입니다. 첫 번째 시기는 결혼하기 1, 2개월 전입니다.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이 작가님은 배는 항구에 정박하기 전에 가장 많이 흔들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 1, 2개월 전에 이제 배가 곧 항구에 정박을 하죠. 남자를 배라고 한다면, 항구를 여자라고 한다면 이제 곧 정박을 하게 되죠. 근데 정박하기 전에 가장 많이 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벌써 정박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정말 내가 결혼해도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시험 칠 때 어때요? 이제 마지막에 마킹을 막 하고 답안지를 이제 내야 됩니다. 내야 되면 그 내기 직전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떨리죠. 내가 내는 답이 정답일까 아닐까 고민하면서 내는 것을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혼하는 것이 최선일까 아닐까 이제 결혼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물론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이미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결혼 준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결혼의 이상적인 측면보다는 사실은 현실적인 측면이 도드라지기 때문이죠.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를 하고 혼수를 준비하고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같을 수만 없겠죠. 서로 나는 이 집이 좋다 아니면은 혼수를 나는 이걸 준비하겠다 이걸 준비해야 하라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부딪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결혼인데 결혼 전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물론 사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배가 많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혼을 앞두면 막연히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울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많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다만 실제 하는 불안 요소가 있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전제로 대화하면서 풀어야 한다. 실제 하는 불안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혼 전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에 대한 기억은 결혼 후에도 편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결심을 했는데 결혼 전에 상대방이 다른 여자 양다리를 한 것을 발견했다. 결혼 직전에 그런 부분들은 상대방한테 반드시 확인을 하고 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위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위기를 결혼 이후라고 봅니다. 결혼 이후에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처음에는 아마 그냥 행복하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느끼죠. 다들 알게 되죠. 사기당했다 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내 안의 모든 것 2012년 영화라고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영화 속의 남편은 아내의 불안함이 예민함과 종이 한 장 차이였고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던 여린 모습도 결혼 이후에는 부담스러울 만큼 의존적인 기질의 표현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던 그녀의 요리, 그녀의 벗은몸, 그녀의 제잘거림은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후 그가 싫어하는 것들이 되어버렸다. 라는 겁니다. 만약 당신도 배우자가 결혼 후 달라졌다고 느낀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의 배우자가 달라진 걸까? 혹시 당신이 달라진 건 아닐까? 대부분의 부부는 서로 상대방이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결혼 이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당신도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도. 8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개 부부는 결혼 후 서로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수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을 겪는다. 결혼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처럼 이제 꿈만 같던 생활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되죠. 현실을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렇게 기대치가 높았다면 이제 기대치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게 되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상적인 기대에 일일이 배우자를 맞추려고 하는 경우에는 갈등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이는 마치 기성복 매장에 가서 맞춤복을 요구하는 것처럼 아주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결혼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맞춤복을 고르는 게 아니라 기성복을 고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상대방의 배우자의 부모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기성복을 고르는 상황이에요. 나한테 맞춰지는 맞춤복을 맞추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격과 가치관이 형성된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가장 잘 맞는 일을 배우자로 고르는 것, 그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기성복은 어때요? 허벅지가 맞지 않으면 허리가 맞으면 허벅지가 안 맞을 수 있고, 어깨가 맞으면 팔 길이가 안 맞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허리가 나는 중요하다. 그러면 허벅지는 포기하는 거고, 어깨가 중요하다. 그럼 팔 길이는 포기하듯이 기성복을 고를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성복을 구매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선을 할 수는 있어요. 수선을 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기성복을 사놓고는 특정 부분이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애초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성복을 샀기 때문에, 맞춤복이 아니라 기성복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는 우리가 맞춤복을 산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결혼 후에는 이게 기성복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안 다음부터는 사기당했다라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결혼 후 부부의 변화는 당연한 것이고 피할 수가 없다. 결혼 후에도 이제 너는 나를 안 사랑하냐, 사랑하냐 이거 가지고 많이 다투게 되죠. 사랑이 식었네, 마네 이렇게 다투게 되죠. 결혼 후에도 부부는 사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서로를 사랑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전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당장 이혼을 결심하지 않을 것이라면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그 기대를 이상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그것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임신기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결혼하고 나서 임신기간이 부부에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일 수 있지만 어떤 부부에게는 임신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이제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막 서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할 수도 있지만 서로 준비가 안 된 임신의 경우에는 서로 당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직 집 마련을 못했는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집도 아직 마련을 못했는데 하는 그런 중압감에 시달릴 수가 있고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이렇게 아직 준비 안 된 임신에 대해서 행복해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임신을 해도 될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임신이 이미 자녀가 있는데 또 임신을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임신이 축복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듯이
이런 고민이 가득하다고 해서 아기를 반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아기를 물론 반기지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임신이 되면 아내들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호르몬적인 변화를 겪게 되죠. 임신 기간 중에 아내들은 뭐 여러 가지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열감이 있을 수 있고 임신중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오심, 구토, 위산 역류로 인한 가슴 통증, 뭐 변비, 소화불량, 피로감, 성교통, 임신 중독증, 뭐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죠.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런 고통에 대해서 사실 남편의 공감과 지지가 없다면 이 임신 기간이 여자분한테는 굉장히 이제 외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성교 자체가 좀 어려웠고 본인은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거를 뭐 표출할 걸 찾았다라고 해서 혼인 자체가 파탄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신한 기간 동안 이 부부가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임신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 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간이에요. 출산 이후에는 모든 부부가 공감을 하죠.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낫다라고 이제 공감을 할 정도로 출산 이후에는 이제 육아 문제가 정말 이제 부부를 힘들게 하죠. 이제 서로 이제 맞벌이인데 맞벌이 하고 와서 서로 육아까지 이제 서로 전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육아 스트레스가 이제 쌓여가고 서로 뭐 상대방한테 이제 뭐 풀게 될 수도 있고 만약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막 쳇바퀴 돌듯이 아이를 돌보고 뭐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아기 요구에 이제 반응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소진되어 가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도 밖에서 일하는 게 또 힘든데 집에 와서 아내는 아내대로 이제 힘들다 하니까 이제 본인도 더 힘들어지는 거죠. 서로 그 부분을 교감이나 공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상선수와 수영선수가 서로 자기가 더 힘들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정말 종목이 다른데 그런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비유가 정말 찰떡 같은 비유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 책에서 얘기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걸까요? 서로 이제 화가 난다고 해서 서로 말을 안 한다거나 서로의 감정을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당연히 알아주겠지 이런 것은 절대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본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감을 구하고 본인도 상대방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책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출산 이후 부부는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서로 쌓아둔다.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서로 불만을 쌓아두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쌓아두면 안 된다. 불만이 조금씩 쌓이기 전에 조금 쌓였을 때 빨리빨리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부부가 힘들수록 서로에게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 어떻게 해보자 라는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든 시기에 불만을 쌓아두면서 동상이몽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교감을 하고 부부는 제가 배라고 말씀드렸죠. 한쪽에서 노를 이쪽 방향으로 젓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이쪽으로 젓고 있다. 그러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째. 참 이 경우도 참 제가 많이 겪는데요. 폐경 이후 의뢰인분들이 많죠. 어머님들 홀가분할 것 같았는데 홀가분하지 않다. 자, 폐경 이후에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여자분들이나
또는 남자분들의 경우에도 중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예민한 감정을 겪게 됩니다. 그 예민하고 이런 심리적인 상황에 있어서 서로 공감해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실 오늘의 키워드가 사실 공감인데요. 공감이 안 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서로 자존감이 서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의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외부에서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손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남편과 아내가, 중년이 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제가 남자 의뢰인분들을 서로 상담할 때 여러 가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제 중년 이후 거의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의 경우에 아내의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가족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더 이상 내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나의 그런 효능감, 나의 자존감도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본인께서 이제 생각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위치로 인해서 본인이 그런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퇴직하고 나면 이제 다른 직업을 구하시거나 다시 이 직장을 구하시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의 인정과 존중 더 이상 무시한다든지 뭐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피해야 한다. 그래야 부부관계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퇴직을 앞두신 남편분들이 있어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예민하고, 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서로 간의 불화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6가지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제가 지금 이혼 사건을 한 10년차 정도 해오니까 이 6가지 경우에 사실 많은 부부가 포섭이 되는 것 같아요. 이 6가지 이 위기만 사실 극복한다면 사실 조금 더 행복하게 두 분이서 조금 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는데, 이 위기를 사실 넘지 못했구나라는 이런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제가 지금 다른 영상에서도 부부간의 불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서로 일단 대화를 많이 하시고 공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서로 신뢰를 잃을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뭐 공감할 가치가 없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서로.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 뭐 이거 부부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는,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서로에 대한 예의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예의가 있을 때 기본적인 그래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 언어로서,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말을 안 하면 서로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영상에서 말로써 제가 경험한, 어쨌든 간접 경험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새해에는 조금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너무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너무 후회만 하고 자책을 하거나 자존감이 내려간 상태에서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방법을 모색해야 조금 더 좋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약간 제가 잔소리 같은 영상을 조금 길게 찍어 보았는데요. 부부간의 그런 위기를 올해는 잘 봉합을 하시고 또 저랑도 또 좋은 얘기를 또 많이 나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